통계는 에이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22년 2회 사회조사 분석사 필기 기출문제 100문제를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사회조사 분석사 공부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전처럼 총정리하는 영상으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사회조사 분석사가 뭔지 궁금해서 사회조사 분석사 필기, 사회조사 분석사 기출 문제 이런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저렇게 100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고 사회조사 분석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맛보기 영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께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실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실증주의란 콩트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많은 사회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첫 번째 학자였는데요. 따라서 인간 행위를 확률적 법칙에 의해서 검증이 가능하고 또 이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한 노력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인간 행위를 확률적 법칙에 의거해서 과학적으로 그 관찰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한 움직임이었죠. 자, 1, 2, 3번은 실증주의에 대한 해석이 맞는데요. 인간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행위자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석주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개념과 이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 컨셉은 일단 특정한 여러 현상들을 일반화해서 나타내는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추상적인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명제나 이론의 전개의 밑바탕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사실 간의 관계에 논리적 연관성을 부여하는 것, 이것은 이론이 되겠죠. 상대성 이론과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개방형 질문이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칸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쵸? 귀하의 성별은 하고 1번 남자, 2번 여자라고 하는 이런 폐쇄형 질문과 달리 개방형, 마음대로 쓰게 하는 이러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강제성이 없고요. 다양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 견해에 대한 탐색적인 질문 방법.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답이 나올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탐색적인 질문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응답에 대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고 일관성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폐쇄형 질문에 대한 설명이죠. 자유응답형 질문으로 응답자가 자유롭게 형태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4번. 다음 사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타당도 저해 요인을 고르라 했습니다. 자, 체육활동을 진행하고 난 뒤에 청소년들이 키가 부쩍 자랐어요. 청소년은요, 자고 일어나도 키가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육활동 때문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해 내기가 어렵다. 왜? 성숙 효과 때문이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키가 자라는 것. 성장은 체육활동과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저해 요인, 타당도 저해 요인이 바로 성숙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설의 종류는 이랬습니다. 자, 가설 검정을 할 때는요, 우리가 무로 귀결하는 기존의 주장을 귀무가설,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장을 대립가설로 세웁니다.
무로 귀결한다 해서 이것을 귀무가설, 영가설, 아무것도 없던 걸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고요. 새로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아서 그것을 증명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가 되면 우리는 이것이 대안이 된다 해서 alternative hypothesis,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대립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요. 실제로 차이나 관계가 없다라는 기존의 주장의 형식을 취하는 가설을 우리는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법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면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면접을 하면서 그 사람의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병행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순서나 흐름을 조금 통제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이걸 물어볼까? 뒤에서 어차피 물어볼 건데, 그렇죠? 부산에 방문하시는 분들 쇼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마침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땡겨 와가지고 융통성 있게 자료를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자료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바로 보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면접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 사람 누군지 알고 있고요. 눈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익명성이 높은 것은 우편조사와 같이 설문지를 보내고 누가 응답하는지 모르게 하는 게 익명성이 높은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솔직한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면대면으로 할 때는 그 사람도 면담을 하는 사람도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의 그 눈치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솔직한 의견을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관찰법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관찰이 일어나는 상황이 인공적이면 인위적 관찰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환경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자연적 관찰입니다. 피관찰자가 관찰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하면 공개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를 관찰하고 있어 라는 것을 모르게 하는 건지 비공개적 관찰인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 주체 또는 도구가 뭐냐에 따라서 인간이 직접 관찰하는 건지 아니면 뭐 퓨필로미터와 같은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관찰 시기와 관찰 행동 발생이 일치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체계적, 비체계적이 나뉘는 것이 아니고요. 체계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관찰 기록 양식이 사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관찰을 하는 거고, 비체계적 관찰은 그런 것이 없는 관찰을 뜻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은 8번입니다. 가급적 적은 수의 변수로 보다 많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결성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키라고 쓸게요. 자녀의 키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영향을 끼치는 변수, 독립 변수로 아버지의 키나 어머니의 키나 아니면 자녀가 태어날 때의 뭐 키 이런 것들 등을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능이나 아니면 뭐 발 사이즈, 그 다음에 머리카락 길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면 모형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중회귀 분석을 할 때도 어때요? 변수 선택법을 통해서 꼭 필요한 변수들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형의 parsimony, 간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패널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패널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쭉 시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또 조사하는 이런 종단적인 조사예요. 자, 종단적 조사의 성격을 지닙니다. 맞습니다. 반복적인 조사 과정에서 성숙 효과나 시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설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묻는다면 이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험 효과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렇죠. 성숙 효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성숙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패널 운영할 때 자연 탈락되는 수가 있어요. 뭐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난 더 이상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든지.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답은 3번입니다. 자, 특정 조사자들을 선정해 놓고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을 실시하는 방법. 그렇게 선정해 놓은 집단이 바로 패널입니다. 자,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 10번 넘어갈까요? 집단조사. 집단을 이렇게 어떤 장소에다가 모아놓고 조사를 하는 것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거를 고르라 하는 거네요. 거리가 먼 것. 자, 집단조사는 집단이 속한 조직을 연구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뭔가 좀 찝찝하죠? 집단조사를 한다 해도 개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아서 앉혀놓았을 뿐이지 꼭 조직을 연구하는 데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답은 1번입니다. 집단으로 조사되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응답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그 조사를 승인해주는 조직체나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응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협조가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모아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 방법.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한 명 한 명 면대면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한번 배포하고 회수하면 끝.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겠죠. 자, 답은 1번이네요. 어때요? 할만합니까? 자, 이번에는 11번 초점 집단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포커스 그룹 인터뷰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출제가 됐었던 문제라는 걸 뜻해요. 자, 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기 때문에 분석과 해석이 용이하다. 자, 초점 집단은 일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혹은 관련이 있는 대상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토의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응답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어때요? 초점 집단 조사를 할 때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가능하죠. 그렇죠? 풀어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면서 진행자가, 연구자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집단, 있을 수 없죠. 서로 온라인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누군지 알고 하는 거라서 익명의 집단에서 하는 이 부분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연구 가설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자, 가설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 경험적 검증의 절차를 시사해 준다. 현상의 잠재적 의미를 찾아내고 현상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찰 실험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한다. 그죠? 자, 맞습니다. 다양한 연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변수를 채택하게 되므로 복잡한 변수들의 관계를 표시한다. 자, 요거는 답이 아닙니다. 연구 가설은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X가 Y에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식의 그러한 간단한 그 가설이어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어느 제조업 공장에 근무하는 현장 사원들과 관리자들 간에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참여 관찰을 실시합니다.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참여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사 과정에서 유연합니다. 그쵸? 내가 직접 참여해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보세요. 가설 도출이 가능한 인과적 연구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변경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13번 답은 3번입니다. 14번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자료 수집 현장에서 수행하는 일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현장에서 슈퍼바이저는요, 현장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사원들이 조사를 잘 하고 있는지를 감독합니다. 따라서 조사원이 조사한 조사표를 현장에서 슈퍼바이저가 한번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봄으로 인해 가지고 조사표를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뒤에 상호 일치성이 맞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 방문을 한 방문객들이 그렇죠? 쇼핑하지 않았다고 해놓고 쇼핑한 품목에 체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상호 일치성인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정보의 상호 일치성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원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면접 지도 그렇죠? 그 자리에서 조사원이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는 당연히 면접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조사표는 응답하는데 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해 드리세요.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의 통계표를 이용해서 조사 내용을 확인한다. 이거를 자료 수집 현장에서 이거를 할 일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의 특성을 가진 연구 방법은 여러 번 출제됐네요. 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현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묘한 어감 차이나 심층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규모 조사는 어렵습니다. 뭐예요? 관찰이죠, 관찰.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의학 분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의학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줄게 된다. 자,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집단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의학 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환자는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거는 개인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인 그러한 그 해석을 개인에게 적용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반대로 개인에 대한 결과를 집단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해요. 이 문제가 2022년도에 2회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설문지 설계할 때 폐쇄형 응답식으로 할 때 장점은 뭡니까? 자, 장점은 뭡니까? 기화는 이 동아리를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친구 소개로, 7번, 기타. 상호 포괄적이어야 되죠? 전체를 포괄해야 되니까, 배타적이면서 포괄해야 되니까, 항상 기타 해서 뭐 때문에 왔는지 쓰게 해놓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설문을 하는 폐쇄형 응답을 하면요. 수집된 자료의 수량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로부터 포괄적 응답을 얻을 수 있고 기초정보 수집에 적절합니다. 그런데 심층적인 정보, 쓰라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 동아리를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마음이 어땠는데 저땠는데 이런 이야기들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는 좀 불리하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2차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차 자료는요 연구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직접 조사 설계를 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합니다. 즉 조사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설계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가 바로 1차 자료예요. 1차 자료는 당연히 조사 목적에 맞추어서 설계된 연구니까 이러한
정확도나 신뢰도, 타당도 평가할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2차 자료는 뭡니까? 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남이 해놓은 거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면, 비대면 수업 중에 뭘 더 선호하는가? 내가 직접 설계해서 우리 학생들을 조사할 수 있지만 다른 교수님이 연구해 놓은 걸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1차 자료에 비해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18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요. 사실 저도 19번 문제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 그 정답을 확인해 보면 3번 마지막 범주를 선택하는 최후 효과는 부동적 응답자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연구 문제가 설정되고 난 뒤에 연구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기억, 니은으로 시작을 하고 시옷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요것들만 제대로 배열을 할 줄 알면 돼요. 자, 문제 설정되고 문제를 목적과 연관을 시킨 뒤에 배경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배경을 검토한 뒤에 문제 하위 영역이나 구성 요소나 요인들을 확립하고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측정할 것을 정합니다. 그리고 관련 변수들을 결정하고 연구 목적과 관련 하위 목적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비 조사를 수행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1번. 자, 이번에도 또 분석 단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석 단위에서 오는 혼란에서 오는 오류 중에서 개인의 특성에 관한 자료로부터 집단의 특성을 도출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우리는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보니까, 그쵸? A 도시와 B 도시를 보니까 A 도시가 범죄율이 더 높았어요. 예를 들면 B 도시보다. 근데 보니까 A 도시에 흑인이 더 많이 살았던 거죠. 자, 집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서 흑인이 백인보다 범죄를 더 잘 저질러 라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버린다. 이것은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생태학적 오류예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편견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드는 건 아니고 기존의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의 흑인과 백인의 그 범죄율을 가지고 그 분석 단위 혼란으로부터 오는 오류를 설명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요. 흑인이 백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르더라 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연구 결과로 인해서 이 지역이 흑인이 많이 사니까 범죄율이 훨씬 높을 거야 라고 집단으로 올려서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분석 단위에서 오는 혼란 중에서 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집단의 특성을 도출한다.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폐쇄형 22번은요.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 작성 원칙으로 옳은 것은 범주의 수는 많을수록 좋다. 적당한 게 좋겠죠. 관련된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범주로 제시한다? 아니에요. 폐쇄형 질문을 할 때는 응답 범주가 상호 배타적이면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라도 내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시된 범주들 사이에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호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제시된 범주가 가능한 모든 응답 범주를 포함하고 전체를 포괄해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3번 볼까요? 양적, 질적 연구방법 비교해서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질적 연구는 관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활용하고 심층 규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구자의 자질이 중요해요. 숙련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 자칫하면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자질이 충분히 부여가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선 이론 후 조사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거는 연역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참여 관찰에 비해서 조사 연구가 가지는 장점은요? 참여 관찰을 하면 연구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대규모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사 연구를 하게 되면, 그렇죠. 서베이를 하게 되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대규모 모집단의 특성까지 기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26번 비표준화, 그러니까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 장점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융통성이 있죠. 뭔가 체계적인 그 틀이 있어가지고, 그죠? 표준 면접 양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쵸? 면접 결과 자료의 수량화,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그렇지는 않겠죠. 표준화 면접에서 필요한 변수를 찾아내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비표준화 면접을 통해서 나중에 표준화 면접의 그 양식을 설정하는데 그러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신뢰도는 좀 따로 떨어지겠죠. 답은 A, D, 2번입니다. 26번에 2번. 그 다음에 설문지 초안을 완성하고 난 뒤에 사전에 검사를 해요. 이때의 파일럿 스터디, 파일럿 테스트는 그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사전, 사후 조사 설계의 그때 그 사전 검사가 아닙니다.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고 난 뒤에 이거를 내가 실제 조사에, 본조사에 이렇게 바로 적용해도 될지를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전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나 나는 1, 2, 3, 4, 5에 대부분의 응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타에 다 쏠려 있더라. 알고 보니까 응답 범주를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더라. 혹은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답을 자꾸 엉뚱하게 한다든지 목적과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그렇죠. 무응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항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본조사의 조사 방법과 똑같이 합니다. n수는 많을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볼게요. 실험 집단에 2개 이상의 변수를 처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2가지 광고를 하는데 먼저 뭘 보느냐, 제시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AB 순으로, 어떤 사람 BA 순으로 보고 그 광고의 선호도를 측정을 한다. 이때 하는 것이 바로 상쇄 카운터 밸런싱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늘 나오는 문제니까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정 시점에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시점에. 그쵸? 그러니까 패널이나 추세나 코호트 연구는 종단 자료죠. 시간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여러 번 측정하는 거고 서베이는 횡단 자료죠. 횡단 조사죠. 특정 시점에 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실험 설계는 이랬습니다. 자, 비교를 위해 2개의 집단이 있어요.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외부 요인 효과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랬어요. 통제 집단이 있으면 보통 외부 요인의 그 효과를 제어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집단 간의 동질성 보장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집단이 서로 동질하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렇게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두 집단이 비교적 동질하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자, 상관관계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 가능성을 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중시 계열 아니고요. 다중시 계열 여러 번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개입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관찰하고 좌우에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중시 계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플라시보 이런 이야기 없었죠. 자,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와 정태 집단 비교 요 두 개가 남았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통제 집단 사후 설계보다는 정태 집단, 그러니까 나중에 통제 집단을 설정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실험 집단의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외부 요인의 효과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고 집단의 동질성을 보장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31번 문제는요. 신뢰도 측정 방법의 하나인 반분법에 관해서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가정으로 맞는 것은 이랬어요. 자, 질문의 수가 짝수일 때 홀수 설문지보다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질문지 전체의 신뢰도가 반쪽짜리보다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 예측조사에 출구조사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표집 방법은요. 출구조사를 하면 그렇죠. 우리가 투표하는 투표소는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들어가고 나오는 이 길 반경 얼마 안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다. 그럼 초등학교 정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입장을 하겠죠. 자, 그런데 부부가 같이 보통, 가족이 같이 보통 설문조사를 하죠. 투표를 하러 가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뽑다 보면 그런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개통 표집을 합니다. 체계적 표집.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원이 딱 서 있다가 여기 이제 조사원이 있고요. 이 조사원이 나가는 사람을 보고 누구 나갑니다 이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뭐 10번째, 그 다음에 20번째, 그 다음 30번째 이런 식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체계적 표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같은 가족을 이렇게 무더기로 뽑질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확률 표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체계적 오류, 측정의 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때 이 체계와 이 체계는 또 달라요. 측정을 할 때에는 우리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얘를 얼마나 잘 측정해야 되는가. 이게 다당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몸무게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계속 엉뚱한 나보다 항상 3kg가 많은 이 지점에서 계속 재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체계적 오류예요. 체계적 오류. 자, 그러면 어떤 이 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있는 것은 뭐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향. 이것이 아무튼 편향이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이래야 된다. 지갑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그렇죠? 사람을 볼 때에는 성격 됨됨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체계적인 오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바람직성 편향이 바로 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34번 문제. 표집 틀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랬어요. 표집 틀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을 뜻하거든요. 그 프레임은 전체 모집단의 개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출 확률에 대한
그 논의도 가능해야 되지만 주요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표집틀로 인해서 자료가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쵸? 부적절한 표집틀. 자, 모집단이 이만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표집틀은 이만해요. 그러면 표집틀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 모집단 안에는 속해 있지만, 즉 내 관심이지만 표집틀 안에 있어서 절대로 표집될 수 없는 그런 개체들이 가지는 편향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대표성을 결여하게 됩니다. 측정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설도 설정할 수 있는데 대표성이 결여되는 것이 문제가 되죠. 답은 1번이네요. 자,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 추출 방법은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확률 표집은 표본 추출 오차, 표집 오차를 구할 수 있고요. 비확률 표집은 표본 추출 오차, 표집 오차를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상경계열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이공계 다니는 대학생들보다 물가 변동에 관심이 더 높을 것이다. 왜 경제, 경영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때 상경계열 학생인지 아닌지를 변수라고 했을 때 이 변수는 어떤 변수인가? 상경계열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죠. 따라서 남자, 여자와 같습니다. 명목 척도입니다. 자, 층화 표집은? 층화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내일에 대한 인식을 보고 싶어요. 손톱에 이렇게 칠하는 거에 대해서 여자와 남자는 내일에 대한 인식이 다를 거야 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를 아예 층을 나누어서 구분을 해버려요. 그러면 남자는 남자끼리 비슷할 것이고, 그러니까 군 내에서는 동질할 것이고, 남자, 여자 간에는 좀 이질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층을 나눠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설명. 집단 간에는 이질적이고 집단 내는 동질적이어야 이게 층화를 잘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죄송해요. 37번을 제가 빼먹었네. 37번 하고 가겠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다당도의 문제입니다. 자, 등간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간 척도는 간격은 같아요. IQ나 뭐 지능 지수와 같은 IQ나 아니면 온도 이런 것들이 절대 0점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배수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거나 절대 0점이 없는 비율 척도가 되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러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걸 고르라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표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간격이 일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섭씨 온도 맞습니다. 그런데 카드 번호는요, 1년 번호에 해당하죠. 따라서 2번은 카드 번호가 명목 척도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가능한 많은 진술들을 수집해서 평가자로 하여금 판단토록 하는 그러한 문항을 선정하는 척도가 뭐냐? 이게 바로 서스톤 척도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죠? 많은 문항들을 가지고 타당도를 평가하게끔 해서 그 중에서 합의도, 수렴도가 높은 문항을 선택해내고 보통 11점 척도를 이용하는데 0부터 10점까지, 그리고 난 뒤에 가중치도 부여하는 그러한 문항 성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전수조사를
전수조사 비교해서 표본조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 표본조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본조사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요, 전수조사는 모집단이 이만할 때 표본 자체가 모집단만큼 큰 거죠. 딱 일치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표집 오차는 발생하지 않아요. 표본을 뽑음으로써. 표본을 뽑으면 내가 조그마한 부분을 뽑기 때문에 아무리 정교하게 뽑는다 하더라도 바깥쪽에서 발생하는 일을 모르니까 이 빗금친 부분으로 인해서 표집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표집 오차는 당연히 전수조사 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응답 오차, 무응답 오차, 면담자에 의한 효과, 뭐 여러 가지 비표집 오차에 의한 오류들이 막 개입하게 돼요. 오차가 개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본 조사를 하면 표집 오차는 발생하지만 비표집 오차는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가 있어요. 자꾸 제가 43번을 건너뛰고 44번으로 가려고 하네요. 43번 표집틀과 모집단의 관계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표집틀과 모집단이 일치할 때죠. 일치할 때. 그렇죠. 아주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44번 보겠습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모금 기간에 매년 기부하는 금액으로. 자, 내가 다른 사람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내 기부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이러한 정의는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관측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죠? 개념을 조작적으로 이렇게 정의한 것이 되겠죠. 자, 45번 사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의 측정값과 기준이 되는 측정 도구의 측정값의 상관관계로 측정이 되는 타당도.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영어 시험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렇죠? 영어 시험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 시험 성적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를 잘 받아야 그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를 잘한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측정값 토익 점수와 지금 내가 개발한 영어 시험의 점수가 서로 상관이 높더라. 토익이 높은 사람이 영어 시험, 내가 개발한 영어 시험 성적도 높고 토익이 낮은 사람은 내가 개발한 영어 시험에서도 낮은 점수를 갖더라. 이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준거 타당도, 기준 관련 타당도입니다. 자, 46번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적용하기에 용이한 것은 관찰 안 되겠죠. 확률 표본 추출 방법, 현지 조사, 실험보다는 서베이가 적합하겠습니다. 자, 46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그러면 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측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편향에 의해서 체계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제가 맞히려고 하는 관역의 정중앙 여기인데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자꾸 맞히고 있다. 얘는 그것의 평균이 이만큼이 여기일 때 요만큼의 바이어스, 편향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는 체계적 오류에 해당하고 다당도의 저해 요인이 되겠습니다. 무작위 오류는 그쵸. 내가 맞춰야 될 곳은 여기인데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에 관한 오류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편향에 의해서 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이건 맞고요. 무작위 오류는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보다는 신뢰도를 저해하죠. 잴 때마다 다르다면 믿을 수가 없겠죠.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 체계적 오류는 줄일 수가 있고 측정자나 측정 대상의 일관성이 없어서 발생하는 오류는 비체계적 오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작위 오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8번 서울 시민의 정당의식 조사를 위해서 첫 번째는 임의로 10개의 동을 뽑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안에서 표집 간격을 두고 주민등록 명부를 가지고 끝자리 이렇게 100명씩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출구조사 할 때 그 표집 간격을 두고 조사하는 걸 우리 개통표집, 체계적 표집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답은 1, 2번 중에 하나네요. 자, 여러 개의 집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10개의 동을 뽑았어요. 집락 추출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거는 많이 풀면은 그냥 자동 풀어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9시경에 10군데 지하철역에 아무데나 나갔네요. 그쵸? 이러면 비확률 표집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의 표집이죠. 아무 때나 나가서 원하는 데 아무 때나 가서 했으니까 대표성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명목척도 구성을 위한 측정 범주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 원칙과 거리가 먼 것,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고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지속적으로 출제는 되고 있지만 선택성, 이것은 명목척도가 가져야 되는 측정 범주들이 갖는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멉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52번 개념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순환적인 성격을 띄워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A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B를 정의하는데 A가 또 들어오고 이러면 계속 그 안에서 돌고 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순환적 정의는 절대 안 됩니다. 틀린 설명이에요. 어이구야 90. 자, 보세요. 2015, 16, 19, 20년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서열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절대 0점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준 측정 단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칙 연산 불가능합니다. 분류 범주가 순서를 의미를 가지면서 상호 배타성을 띱니다. 답은 4번입니다. 53번은 답이 4번입니다. 54번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측정이 불가능한 것을 측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아까 무슨 내용이 있었죠? 이타적이냐라는 이타심을 측정할 때 내가 1년에 기부를 얼마나 하느냐 이걸로 보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볼게요. 벌써 절반이 넘어갔다, 그죠? 55번 측정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항목수를 늘립니다. 모호한 것은 제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면 유사하게 만들어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문항을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언제나 크롬바 알파 개수를 올려주는 방법은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보겠습니다. 두 변수가 있을 때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시간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선행하면서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한다면 x가 독립, y가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쵸? 답은 1번이네요. 자, 할만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낙태수술 허용 여부와 같은 국민 의견을 조사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일련의 질문을 나열을 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과연 무슨 조사이냐 하는 겁니다. 자, 낙태수술은 언제 허용이 돼야 됩니까? 산모가 위험할 경우. 그때는 낙태가 허용해야 된다. 그쵸? 그러나 산모는 위험하진 않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서 임신이 됐다. 그럴 때는 낙태가 허용되어야 된다. 자, 그거는 아니지만 태아가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럴 때에는 허용을 해줘도 된다. 아주 중증 장애를 가져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얼마 못 산다. 그렇다면 낙태를 고려해 볼 만하다. 산모가 미혼모다. 태아는 건강하지만 그쵸?
산모가 미혼모라서 혹은 뭐 키울 능력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산모가 미혼모는 아니지만 성별이 부부가 원하는 성별이 아니다. 그럴 때는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해가지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거트만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척도의 신뢰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하나의 척도를 일반 동일인에 대해서 2번 이상 반복을 해서 이 일관되게 측정이 되고 있는지를 본다. 맞습니다. 재평가, 재검사법. 그 다음에 여러 평가자들이 측정 결과를 얻어서 그것이 일치하고 있는가, 멀티플 레이터들의 일치도를 보는 것도 방법 맞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점수를 다른 기준과 비교해서 일치하는지를 본다. 이거는 중고 타당도를 보는 거죠. 그쵸? 아까 토익하고 제가 새로 개발된 영어 성적, 영어 시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신뢰도 일치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타당도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 안 하면 헷갈립니다. 자, 59번 문제. 구성 요소가 5개인 모집단에서 2개를 추출하려고 한다. 자, 모집단에 5개 있는데 2개를 추출해요. 뭐가 됐든 좋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바로 추출 가능한 표본의 수가 되겠죠. 따라서 표집 가능한 것은 10개입니다. 측정을 위해서 개발된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확한 속성값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느냐. 이것은 내용 타당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당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들이 풀릴 거예요. 돌아가셔서 타당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61번. 자, 이번에 드디어 이제 61번부터 통계 분석과 활용이다. 그죠? 자, 제가 이제 전공이 통계학입니다. 자, 제가 통계학 전공자로서 이 통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잘 따라서 따라 해보세요. 일일이 풀어도 되는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정도, 산포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죠. 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분산에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표본의 분산은요? 자료 값이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한 뒤에 n-1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각 자료에 일일이 이걸 다 구할 것이냐? 구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흩어짐이 클수록 큰 값을 가지거든요. 자, 보세요. 3, 4, 5, 6, 7입니다. 자료는 3, 4, 5, 6, 7 하나씩 들고 있어요. 자, 3, 5, 7, 7은 뭐예요? 3, 4, 5, 6, 7일 때 3, 3, 5, 7, 7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 5, 5, 7, 7은 뭐예요? 3, 4, 5, 6, 7, 3, 5, 5, 7 이렇게 돼 있죠. 뭐가 더 많이 흩어져 있어요? 얘가 더 많이 흩어져 있죠. 그 다음에 5, 6, 7, 8, 9 점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표준 편차 구하면 1번과 4번 같을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꼭 수식으로 표준 편차를 직접 안 구하셔도 돼요. 이런 문제들 제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값으로 맞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분산 분석표입니다. 분산 분석표에서 처리 제곱합, 처리 제곱합과 잔차 제곱합의 합이 총 제곱합이 됩니다. 따라서 42.0과 기억을 더하면 129.5가 나와요. 그러면 기억을 구해보면요. 129.5에서 42.5를 빼면 기억이 87.5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평균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MS 트리트먼트는
처리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87.5였죠? 87.5를 25로 나눈 값이 바로 MSE가 됩니다. 평균 오차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21이고 이 값이 바로 이 값이 바로 계산하면 제가 요거는 지금 계산이 뭐 여러분들 계산기 쓰는 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87.5 나누기 25 하면 3.5가 되네요. 자, 따라서 21 나누기 3.5 하면 6이 돼요. 6.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계산 복잡하면 제가 계산기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63번 문제. 자, 단순 회귀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귀 제곱합의 자유도 1이고요. 총 N수는 1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제곱합의 자유도는 n-1, 9가 되겠습니다. 자, 결정계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결정계수 R2는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총 제곱합분의 회귀식에 의한 제곱합이죠. 따라서 1575.76을 1924.90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답은 0.82, 약 0.82, 3번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5의 분할표에서 독립성 검정을 카이제곱 통계량을 사용해서 계산한다면 그때의 자유도는 뭐예요? 자, 카이제곱 검정은요, 여기 쓸게요. 우리가 2x2 테이블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yes, no, yes, no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척도가 범주의 개수가 2개죠. 그 다음에 여기도 행변수, 열변수 모두 각각 2개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2 곱하기 2 테이블이라고 해요. 분할표. 자, 이때의 자유도는 뭐냐면 2 빼기 1 곱하기 2 빼기 1 해서 자유도가 1이 됩니다. 결국 R by C 분할표에서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한다 했을 때 자유도는 R-1과 C-1이에요. 그러면 4 곱하기 5 분할표에서는 자유도가 3 곱하기 4가 되겠죠. 3, 4, 12.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65번. 자, x와 y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xy의 상관계수는 이랬습니다. 자, 상관계수는요, 직선의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보세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0, 0, 0. 즉, 뭐예요? 이 자료는 완벽한 트라이앵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의 연관성을 측정하는 상관계수에서는 이러한 좌우 대칭인 형태의 밀접한 연관은 측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관계수는 0이에요. 구하나 마나 0입니다. 답은 2번. 그 다음 자료의 위치를 나타내는 척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위치 척도입니다. 대표값이죠. 대표값에는 뭐가 있느냐? 평균이 있고요. 중앙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빈값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위치를 나타내는 척도는 백분위수, 4분위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따라서 3포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67번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67번. 교육 수준에 따른 생활 만족도 차이를 보기 위해서 5개 범주를 갖는 교육 수준이라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고려하고 싶습니다. 회귀분석은 두 계량형 자료 간의 연관을 보통 보는데 이렇게 범주형 자료를
독립변수로 고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이 문제는요, 범주의 개수, 범주형 자료를 독립변수에서 그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고려할 때 필요한 가변수의 개수는 범주 개수 빼기 1이다. 필요한 가변수의 개수는 요것만 외우셔도 일단 필기는 통과를 해요. 네, 가변수의 개수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5개의 범주가 있으니까 5 빼기 1 해서 4가 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기 붙고 실기까지 붙어야 되거든요. 실기하면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 가변수를 생성해서 직접 SPSS로 수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무학일 때, 초졸일 때, 중졸일 때, 고졸일 때, 대졸 이상일 때 이렇게 5개의 범주가 있을 때 가변수는요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기준 범주를 우선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무학일 때는 전부 다 0의 값을 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초졸일 때 1의 값을 갖는 가변수, 그 다음에 중졸일 때 1의 값을 갖는 가변수, 그 다음에 고졸일 때 1의 값을 갖는 가변수, 그 다음에 대졸 이상일 때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모두 다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이렇게 4개를 만들어져서 이걸 가지고 분석에 적용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8번 넘어갈까요? 자, 어떤 회사에서 노조와 협의해가지고 오후에 중간에 휴식 시간을 2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분만 쉬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가만 보니까 이 아들이 더 쉬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야, 이거 20분 아닌 것 같아. 20분보다 더 많이 쉬고 있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쉬고 있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단측 검정이죠. 자, 어떻게 해요? 기존에 20분 쉬라 했더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가 20분보다 더 많이 쉬는 거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세우고 전체 종업원 1000명이 있는데 1000명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오후에 몇 분씩 쉬는지 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못해서 25명만 뽑았습니다. 표본의 크기 N은 25다. 그리고 그 25명은요. 어떤 사람은 25분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분, 17분 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22분이 나오고 표준 편차도 3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료는요. 여기 나와 있는 단서로만 보아서도 T 검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유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고 표본의 표준 편차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T 검정을 할 때 우리가 검정 통계량 T는 어떻게 계산했죠? X바 빼기 표본의 평균 빼기 뮤0, H0가 참일 때의 뮤값,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그 다음에 S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자료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22분이 나왔는데 원래는 20분 쉬라고 했고 만약에 20분 쉬는 게 맞다면 이 값이 요 검정 통계량을 계산했을 때 그렇죠. 1.t 분포 자유도 24인 t 분포에서 오른쪽 꼬리 확률을 5%만큼 가지는 이 지점이 1.711이고 이게 H0의 기각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t값 루트 25분의 s 이렇게 해서요. 이거는 뭐 계산기가 그렇게 필요한 그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3분의 10 해서 3.333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검정 통계값 t가 어디에 들어오느냐?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3.332. 그렇죠? 그러니까 H0를 기각시키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일 H0를 기각시키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일 뚜렷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검정 통계량 T가 1.711보다 크죠? 크기 때문에 일단 1, 2는 다 답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H0를 기각하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총무과장의 관찰력이 옳았다 이거죠. 20분보다 더 많이 쉬는 거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업원들의 실제 휴식 시간은 규정 시간 20분보다 더 길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그죠?
이거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9번. 대통령 선거에서 A 후보자는 50%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을 확인하기 위해 유권자 200명을 뽑아서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그 중에서 81명이 A 후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때 검정 통계량 값은 이랬어요. 이것도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간단해 보이는데 첫 번째 H0는 대통령 후보자는 득표를 비율이 50%다. 50%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가설 검정합니다. 그런데 아니, 자, 새로운 주장은 좀 치울게요. 새로운 주장은 50% 아닐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틀리네. 새로운 주장은 50%가 아닐 거야 이렇게 양측 검정이에요. 양측 검정. 같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때 자, 그러면 표본의 비율 피해서 어떻게 계산합니까? 200명 뽑아가지고 81명이 그랬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간단한 계산이니까 계산기 굳이 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81 나누기 200 하면 그쵸? 그러면은 0.405가 돼요. 405. 0.405. 얼핏 봐도 50% 한참 모자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50%가 지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설 검정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검정 통계값은 와지 pf 빼기 p0 나누기 루트 n분의 p0 1-p0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0.405 빼기 0.5 나누기 루트 200분의 0.5 곱하기 0.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계산기를 가지고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잠깐 끊어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켰죠. 그 다음에는 요거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0.405 빼기 0.5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방향키 있죠. 요걸 눌러서 밑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 다시 루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다시 분수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 맞춰 놓고 0.5 곱하기 0.5 나누기 방향키로 이동하고 200 계산하면 이러면 너무 복잡하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보시면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바꿔달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69가 되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추정량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성질이 아닌 것은 골라라. 자, 회귀 분석에서 추정량은요,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승분성, 선형성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고요. 회귀 분석에서 5창의 기본 과정은 정규성, 등분산성, 불편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갈게요. 71번 다중회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중회귀 분석에서 표준화 전체의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상인 값은 우리 아웃라이어 이상 값으로 보통 간주합니다. 더비너슨 통계량은 2에 가까우면 서로 독립입니다. 오차에 자기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분산 팽창 계수가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 의심해야 된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72번 어느 대학에서 1학기 개설된 통계학 강좌에 A반에 20명, B반에 30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평균이 70점, 80점이었다. 이번에 이 통계학 수강하는 사람 50명의 중간고사 평균은 얼마인가? 이 말이죠. 이거는 가중평균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반은요.
A반, B반 두 분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총 몇 명이 있냐 물어보니까 A반은 20명, B반은 30명입니다. 각각의 성적 평균은요, 70점, 80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70점을 받은 20명과 80점을 받은, 평균 80점을 받은 30명의 전체 50명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라 이 말이죠. 그쵸? 이거 계산하면 72번의 답은 76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3번으로 넘어가네요. 자, 다음 분산 분석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총 관측 자료는 개수는요, 총 제곱합의 자유도가 n-1이니까 총 관측 자료는 143개입니다.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오차항의 분산 추정값은 우리가 MSE가 바로 오차항을 추정한 값이라고 보거든요. 따라 오차항의 분산 추정값은 MSE니까 요게 11913 맞고요. 그 다음에 요인 먼스의 수준의 수는 그쵸? 자유도가 7이라는 것은 K-1 수준의 수 빼기 1이 7이라는 거니까 K는 8 맞습니다. 그 다음에 0.05 하에서 유의 확률이 그쵸? 요 F 값이 있을 때 F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1.52가 나오면서 요렇게 가쪽으로 가야 되는데 HC를 기각하려면 더 커야 되는데 HC를 채택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먼스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4번도 옳은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자유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다.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즉석 당첨 복권을 5일 연속해서 구입을 하는데 당첨될 확률은 5분의 1이고 어떤 날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그러면 5분의 4고요. 각각은 서로 독립이고 두 장은 당첨되고 세 장은 당첨 안 될 그러할 가능성은 얼마인가?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PDF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당첨이 두 번은 당첨이 되고요. 세 번은 당첨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첫날, 둘째 날이냐, 둘째 날, 셋째 날이냐, 첫날, 다섯 번째 날이냐, 이거는 관심 없어요. 그냥 5일 연속으로 구입을 했을 때, 그죠? 그 중에 두 번만 하면 돼요. 따라서 이러한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5 컨비네이션 2입니다. 다섯 날 중에서 이틀은 당첨이 될 가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100인 확률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에 근거해서 모평균에 대한 90% 신뢰 구간의 오차 한계를 구했는데 3이 됐습니다. 오차 한계가 1.5가 넘지 않도록 표본 설계를 하려고 한다. 즉, 자, 보세요. 요거는요, 뭐, 다른 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점 추정치가 여기 있습니다. 모수를 추정하고자 하는 점 추정치가 여기 있어요. 자, 어떤 90%든 95%든 플러스 마이너스 표지 보차, 동일한 크기의 표지 보차를 더해주고 빼준 것이 신뢰 구간입니다. 자, 이 신뢰 구간의 오차 한계가, 그쵸? 여기가 3인데, 그쵸? 3을 1.5, 1.5로 줄이고 싶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2배 이상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4배 이상 늘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 평균 뮤를 추론하기 위해서 구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간 추정량을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보통 이렇게 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오차 한계 부분을 2배로 늘리고 싶으면 어때요? 여기가 2배로 줄이고 싶으면 여기가 4배로 늘어나야 되죠. 루트 n으로 들어가니까. 따라서 100명이 아니라 400명 이상은 뽑아줘야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새로운 복지정책 찬반 여부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100명씩 랜덤하게 추출했습니다. 즉 남자 개별 주변 합입니다. 100명과 여자 100명 총 2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쵸? 200명 중에 전체 남자 여자 무시하고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100명이 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도 10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이러한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한 찬반과 서로 독립이다.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그냥 100명 중에 50명씩 찬성 반대를 할 겁니다. 지금. 그죠? 전반적인 찬성률과 각 군에서 남자에서의 여자에서의 찬성률 같을 거예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각 셀마다 기재한 이 값이 바로 기대 빈도입니다. 기대 빈도. 기대도수, expected frequency. 그 다음에 실제 그런데 관측은 어떻게 됐어요? 남자는 찬성을 덜 하고 여자는 더 했어요. 이게 바로 관측된 빈도죠. observed frequency. 자, 그러면 어때요?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죠? 그것을 다시 기대 빈도로 나누고, 제곱한 것을 다시 기대 빈도로 나누거든요. 자, 요렇게 한 것을 모든 셀에 대해서 다 더한 게 카이 제곱 통계량이에요. 자, 그러니까 관측 빈도 40에서 기대 빈도 50을 빼면 10이고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100이죠. 100을 50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셀마다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10의 제곱 나누기 50, 이것도 10의 제곱 나누기 50, 마이너스 10의 제곱 나누기 50 이렇게 돼서 이 카이 제곱 통계량 값을 계산하면 2를 4번 더해준 것과 같아요. 그래서 8이 됩니다. 자, 이때 이 2x2 테이블의 카이 제곱 통계량의 자유도는 2 빼기 1과 2 빼기 1의 곱이다 이랬죠. 답은 1이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0.05 수준에서 우리가 카이 제곱 검정을 하려면 자유도가 이렇게 돼요. 오른쪽 꼬리 확률을 0.05만큼 가지는 지점이 3.84가 돼요. 약 3.84.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한 2x2 테이블에서의 검정 통계값을 계산하면 8이 나오죠. 8은 어디에 이쯤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 정책에 대한 찬반이 서로 성별과 서로 독립이 아니다. 즉 남자는 반대하고 여자는 찬성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자 여자 간의 찬반 여부에는 영향이 있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값이 3.84이고 유의 확률 값을 계산하면 유의 확률은 요거를 기점으로 오른쪽 꼬리 확률이죠. 따라서 0.05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이네. 이거 틀린 설명이죠. 답은 3번이네요. 틀린 설명은. 자, 3번이 답입니다. 자, 오즈 B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오즈 B는 이 경우에 남자 이렇게 우리가 오즈라고 하면은 실패할 확률 분의 성공할 확률이에요. 찬성하지 않을 확률, 반대할 확률분의 찬성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분의 일어날 확률이 각각 오즈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오즈와 여자의 오즈의 B가 바로 오즈 B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76번 넘어갑니다. 77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을 얻었을 때 옳은 설명은 그쵸? x바 빼기 뮤 나누기 x바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눠주면 비로소 표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어떤 정규 확률 분포라 하더라도 그것을 표준화시키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죠.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그렇죠. 1번입니다. 자, 상관분석 적용을 위해서 산점도를 통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x와 y가 직선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고 직선으로 회기식을
적합을 시켜도 될까?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산점도를 먼저 그려봅니다. 산점도를 그려서 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두 집단의 관계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면 층을 나눠서 서브 그룹을 나눠서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층화시켜야 될지 말지. 그 다음에 대부분은 다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혼자서 이상한 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이상점이 존재하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형의 관계이냐 비선형의 관계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원점을 통과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선점도 그려서 확인해야 될 것은 원점 통과 여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9번. 자, x와 y 짝을 이룬 9개의 관찰된 값을 대상으로 단순 선형 회귀모형의 적합한 추정식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모형은 뭐예요? 이렇게 되죠. y hat은 베타 제로 hat 플러스 베타 1 hat x 이렇게 돼요. x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와 절편을 추정해서 y의 적합식을 추정해내는 겁니다. 자, 우리 알고 있듯이 기울기 추정량은 sxx분의 sxy가 되고요. 그다음 절편의 추정량은 y밥 빼기 베타 1 hat x바 이렇게 되죠. 그럼 그대로 그냥 대입할게요. 기울기는 40.9분의 112.1 해서 이 계산하면 2.74가 나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74라고 추정한 1번, 3번은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 제로 햇은 15.1 빼기 2.74 곱하기 5.9입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제가 미리 계산했거든요. 마이너스 1.07 나와요. 마이너스 1.07.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적합률이 5%인 제품을 20개씩 한 박스에 넣습니다. 그러면 20개 안에 하나는 지금 부적합하다 이 말이죠. 하나는 부적합하다. 20개 중에. 근데 내가 10박스를 구입한다. 그러면 기대되는 부적합 개수는 10박스 이런 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10박스 있으니까 10개죠. 뭐 딱히 뭐 통계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냥 확률을 적용해서 그냥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번 분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분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산 분석이란 각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를 변동을 이용해서 보는 겁니다. 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려는 처리 집단은 K이면 처리 제곱합에 대한 자유도는 K-1이 돼야 되죠. 틀렸고요. 이론 배치 분산 분석 원웨이 아노바에서 이론 배치란 반응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하나인 것을 뜻하다. 즉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 요인이 하나인 걸 뜻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요인이 있을 때 각 요인의 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요인을 그냥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알고 싶으면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2번. 자, 어느덧 82번입니다. 지금까지 포기 안 하고 잘 하고 계시죠? 자, 피어슨의 대칭도 이것도 사실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답은 2번인데요. 피어슨의 대칭도 공식을 외워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통계적 가설의 기각 여부를
통계적 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정하는 가설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본으로부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대립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유의 수준은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입니다.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하는 검증 통계력 영역을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려면 귀무가설을 기각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H0를 기각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기각역이다 부릅니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이 옳은데도 즉 대립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장을 채택하는 오류를 그쵸?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변수의 직선, 선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 맞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상관계수가 0에 가깝다는 의미는 두 변수의 연관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직선의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좀 전에도 봤지만 아주 강력한 트라이앵글의 효과가 있다. 연관이 있다. 이런 것은 데칼코마니처럼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죠. 이런 것들은 상관계수 구하면 제로가 나옵니다. 자, 상관계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것은 직선 위에 점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고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칫하면 직선의 연관성을 놓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심해서 푸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85번. 자, 85번. 어떤 산업 제약의 제품 중에서 10%는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불량이 발생해요. 이때 100개를 추출했다. 그러면 10개 이상이 부적합품일 확률은 얼마인가 이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계산을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부적합품 개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x는 그쵸? 바이노미얼 100, 0.1입니다. 그쵸? 100개 중에서 10%가 부적합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x의 평균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이 됩니다. 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10개의 부품을 100개의 부품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적합 개수가 10개 이상일 확률. 그죠? 100개 이상을 추출했고, 그렇죠? 100 곱하기 n과 p의 곱이 5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항 분포를 정규 근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보다도 클 확률, 부적합품의 개수가 10 이상일 확률은 정규 분포상에서, 그렇죠? 정규 분포상에서 10, 뭐 얼마다 이렇게 할 때 이때 10 이상일 확률은 0.5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문제. 이런 분산 분석 모형에서 오차항에 대한 가정이 아닌 것은 오차항에 대한 가정은요.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 불편성. 그러나 일치성은 이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죠. 잘 모르면 외워서라도 푸세요. 맞춰야 되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자, 이번에 유의 확률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유의 확률이 0.044다. 자, 그때 유의 수준 1%와 5%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를 그냥 단측 검정에만 국한을 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유의 수준이 5%일 때는, 그렇죠? 오른쪽 꼬리 확률이 5%가 되는 이 G 알파보다 크면 여기가 모두 H0를 기각하는 영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0.01이다.
0.01이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와야 H0를 기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오른쪽 꼬리 확률이 5%다. 여기는 오른쪽 꼬리 확률이 1%다.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좀 더 유의 수준을 5%에서 1%로 더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면 어때요? 웬만해서는 더 기각시키기가 H0를 기각시키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구한 유의 확률 값이 0.044라는 것은 여기 어디쯤에 검정 통계값이 온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꼬리 확률을 계산하면 여기에 p-밸류가 0.044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5% 하에서는 H0를 기각할 수 있지만 1% 하에서는 H0를 채택 영역에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1%, 5% 모두 기각한다 아니고요. 기각할 수 없다 아니고요. 1% 하에서는 기각할 수 없으나 5% 하에서는 기각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모평균과 모분산이 각각 뮤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2인 샘플을 추출해서요. 여기에서 세타에 대한 추정량을 두 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산술 평균이고요. 하나는 가중 평균입니다. 그렇죠? 가중치를 3분의 2, 3분의 1로 준 가중 평균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 가중평균보다는 산술평균이 더 많이 선호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세타를 추정하는 추정량으로 첫 번째 추정량의 평균도 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정량의 평균도 뮤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은 산술평균이든 가중평균이든 가중치의 합이 1이 되기만 하면 비편향성, 불편성은 둘 다 만족을 해요. 자, 그러나 자, 답안을 참고해 주세요.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요. 요거 분산은 4분의 1 시그마 제곱해서 2분의 1 시그마 제곱인가요? 우리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예, 2분의 1 시그마 제곱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3분의 2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더하기 9분의 5 해서 9분의 5 시그마 제곱이 돼요. 자, 뭐가 더 작으냐면 산술 평균의 분산이 더 작습니다. 분산이 더 작은 추정량이 더 유효한 추정량이다. 최소 분산성, 그 다음에 효율성, 유효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술 평균이 선호되는 이유는 바로 유효성 때문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문제. 단순 회귀 분석에서 적합된 회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옳은 설명은요. 독립변수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값이 평균적으로 약 0.44만큼 증가한다. 이게 옳은 설명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LCD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의 출하 제품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패널 100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실제 몇 개 결점이 있는 거 세봤더니 평균은 5.88.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03입니다. 이때 모 평균 추정량, 이게 바로 X바죠. X바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는 어떻게 계산해요? 표준 오차는 스탠다드 에러는 루트 n분의 s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03 나누기 루트 100입니다. 0.203. 답은 1번이네요. 90번의 답은 1번 맞습니까? 90번의 답은 1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자, 전체 인구가 10문제 남았어요. 10문제. 자, 전체 인구가 2%가 이 질병을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 98%는 이 질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딱 봐도 베이지 정리네요. 자,
전체 2%가 질병을 앓습니다. 질병을 앓는 사람을 B1, 질병을 앓지 않는 사람을 B2라고 하겠습니다. 자, E는 전체 표본 공간 S를 분할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을 앓는 사람은 2%고요. 질병을 앓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98%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검진을 하기 위해서 진단 시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걸린 사람의 80%는 너 질병 걸렸어 라고 해주지만 걸리지 않은 사람은 10%밖에 양성 확인 안 해줍니다. 그쵸? 10%. 진단검사가 100% 정확하게 기를 기라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빨간색 분할된 표본 공간상의 임의로 정의된 사상, 이 A를 검사상에서 양성을 받을 사상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주고 있느냐? 그쵸? 질병에 걸린 사람을 양성으로 해줄 가능성은 80%. 질병에 안 걸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온이 양성이라고 할 가능성은 낮지만 10% 존재합니다. 별로 정확하지 않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어떤 사람이 진단 테스트 결과 양성을 보였을 때, 자, 뭘 구하라는 거죠? 여기다 쓸게요. 양성을 보였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질병에 걸릴 확률은 얼마인가?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A의 확률분의 A와 B1의 곱사상의 확률 이렇게 되고요. 전 확률 공식에 의해서 A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그렇죠? 요 확률과 요 확률의 곱, 이 확률과 이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대로 써볼게요. 자, 그대로 써볼게요. 0.02 벌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요. 자, 플러스 0.98 곱하기 0.1. 요 분의 어때요? 자, 요 분의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0.02 곱하기 0.8 이렇게 되죠. 지금 요거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계산기를 켜고 분수 놓고 0.02 곱하기 0.8 이렇게 해야 되겠죠? 0.02 곱하기 0.8 그 다음에 위치 이동하고 0.02 곱하기 0.8 더하기 이번에 0.98 곱하기 0.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꼴 누르면 57분의 8 이렇게 나오죠. 답은 2번이네요. 자, 이번에는 92번이네요. 정규 분포의 정규 곡선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이겁니다. 자, 정규 곡선은 중앙값과 최빈값과 평균이 똑같아요. 그래서 평균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 곡선은 형태와 위치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도 x는 노멀 뮤,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죠. 두 개의 값만 알면 전체 분포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아래쪽 면적의 합은 언제나 1이고요. 그 다음에 정규 곡선이 그려지는 확률 변수의 범위는 실함수죠. 그래서 실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옳은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문제 해볼게요. 국회의원 후보 A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과 노년층 지지율의 차이가 6.6%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알려져 있는 게 기존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P1 빼기 P2가 0.066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0명씩 랜덤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지지율의 차이가 즉 P-이 0.033밖에 추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지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반하는 대립가설 이 차이가 0.066보다 줄었을 거야 라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3번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조사에서 조사에 응답할 확률이 40%다. 자, 근데 1000명을 조사했다. 자, 그러면 성공할 확률을 40%로 보는 겁니다. 자, 응답자 수, 조사자의 응답자 수를 x라고 하면 x가 바이노미알 1000, 0.4를 따릅니다. 이때 바이노미알 이항 확률 분 아우, 100문제 풀기 어렵다, 그죠? 이항 확률 변수의 평균은 1000 곱하기 n과 p의 곱 400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는요. 1000 곱하기 0.4 곱하기 0.6 해서 400 곱하기 0.6, 240인가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0문제 다 돼갑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재밌죠? 자, 이번에는 곤충학자 가 70마리 모기에 개 A 회사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생존 시간을 관측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분인가요? 초인가요? 18초. 평균 18초 살아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생존 시간에 뭐 평균 뮤에 대한 99%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x 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이렇게 되겠죠.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s를 쓰더라도 g 값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99% 신뢰 구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g 0.005 값이 필요한데 보통 문제에서 주는데 지금 문제에서 안 주고 있네요. 2.575 혹은 2.58 이렇게 써야 되는데 2.58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3 플러스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70분의 5.2 이것도 계산기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플러스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18.3 플러스 그 다음에 2.58 곱하기 이 분수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5.2 나누기 루트 70 이렇게 되겠죠? 엔터 쳐볼게요. 자, 19.9가 나왔어요. 답은 2번이겠네요. 2번. 자, 꼭 해보고 싶은 사람은 또 빼기도 한번 해보세요.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인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또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답은 95번에 2번이 맞습니다. 자, 96번. 96번. 크기가 5인 확률 표본에 대해서 합을 계산하고 또 제곱, x제곱의 합을 또 계산했습니다. 표본의 변이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표본의 변이 개수는요. CV는 전체 표본 평균 대비 표본 편차거든요. 표본의 표준 편차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표본의 표준 편차는 S제곱은 일단 분산을 계산해봐야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분산 어떻게 계산하느냐? xi 빼기 x바를 제곱을 해서 모두 합한 뒤에 n-1로 나누어요. 그러면 이 공식은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xi의 제곱에다가 2x바 xi의 합 그 다음에 플러스 x바의 제곱을 총 n번 더해준 것과 같기 때문에 nx바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xi의 합은 사실은 n을 나눠주면 x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x바와 같아요. 어떻게? x바가 xi들의
합을 n으로 나눠준 것과 같기 때문에 양변에 n을 곱해준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자리가 nx바다. 그러면 nx바 제곱을 2번 빼고 한 번 더해준 거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위에 식이 xi의 제곱 빼기 nx바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제곱을 한 거 30에다가 n 곱하기 표본의 평균이니까 표본의 평균은 합을 10을 5로 나눈 2가 되겠죠. 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 5개의 자료니까 5 빼기 1 해서 4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 4, 20, 4분의 10이 되네요. 4분의 10. 그러니까 2분의 5, 루트 2분의 5 나누기 2가 되네요. 그렇죠? 요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분수, 그렇죠? 루트 다시 분수 5 나누기 2죠. 5 나누기 2. 그 다음에 분모는 2. 평균이니까요. 그래서 확인하면 4분의 루트 10이에요. 제가 요거 이용해 가지고 분수를 소수로 바꾸겠습니다. 0.79 답입니다. 자, 2번이 답입니다. 자, 계산기 없으면 못 풀겠다, 그죠? 자, 97번. 97번 문제. 어떤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의 가족 간의 가족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다. 두 지역의 가족의 구성원 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자, 독립표본 T 검정이죠. 자, 98번. 자, 자료 xi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 xi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바뀌는가, 평균과 분산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x의 기대값은, 그쵸? 예를 들어서 x의 기대값이 x바다, 그쵸? x바다. 그러면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은요? 그걸 우리가 지휘를 한다 했잖아요. 이것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에다가 a를 곱하고 나중에 b를 더해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근데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x의 분포가 이런데 만약에 b만큼 플러스 이동시킨다, 위치 이동시킨다 해도 분포 자체가 그대로 b만큼 이렇게 위치만 이동시키는 거지 이게 분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산은요, ax 플러스 b의 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뒤에 위치 이동은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그냥 ax의 분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곱해지는 개수는 분산의 정의식에 의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곱배만큼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x의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한다 했으면 분산에는 b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쵸? 그 다음 평균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수식이 막 나오고 표기가 이러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답은 2번. 자, 그리고 99번. 99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의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A와 B의 분포에 대한 딱 맞추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A와 B의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A는 훨씬 더 분산이 커요. 그렇죠? 왼쪽으로 치우쳤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깁니다. 훨씬 더 분산이 큽니다. 그렇죠? A의 외도는 양의 값을 가지고요. 이렇게 B처럼 좌우 대칭이죠. 완벽히 좌우 대칭일 때에는 외도는 음이 아니라 0이 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최빈값과 B의 최빈값. 자, B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최빈값 여기 있어요. A의 최빈값도 여기 맨 위에 꼭대기, 제일 꼭대기 위에 있죠. 따라서 가장 정점,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값은
A의 최빈값이 B의 최빈값보다 수직선상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더 작죠? 옳은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마지막 100번 문제입니다. 100번. 마지막을 장식할 100번 문제는 제가 보니까 베이지 정리 문제입니다. 자, 100번 문제 한번 볼까요? 골동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림의 20%가 가짜래요. 자, 골동품 시장에서 전체 20%가 가짜예요. 가짜, 위조품일 확률입니다. 위조품일 사상입니다. 위조품이라고 쓰겠습니다. 골동품 시장에서 그러면 진품은 나머지 80%가 되겠네요. 따라서 위조품일 확률 20%, 진품일 확률 80%로 전체 표본 공간 S를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감정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품을 진품으로 감정할 확률은 85%고요. 그쵸? 지금 문제에서 진품을 진품으로 평가할 확률이다 이랬죠. 자, 진품을 진품으로 평가하고 또 가짜도 진품이라고 잘못 평가할 수 있는데 그 확률은 15%예요. 전문가니까. A가 바로 진품으로 평가할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진품을 진품으로 평가할 확률이 85%, 위조품을 진품이라고 잘못 감정할 확률이 15%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일단은 진품일 확률은 진품으로 평가를 할, 감정을 할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럼 어때요? 이것은 위조품이면서 진품으로 하거나 아니면 진품이면서 진품으로 감정을 받을 확률.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곱셈 법칙에 의해서 B1의 확률 곱하기 B1이 주어졌을 때 A의 확률, B2의 확률 곱하기 B2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로 확률의 곱셈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 확률 공식이었죠. 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2 곱하기 0.15 플러스 0.8 곱하기 0.85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를 진품이라고 감정한 그림을 하나 샀을 때 하면 딱 여기에 A에만 국한을 하죠. 베이지 정리를 해서 이용해서 풀란 문제입니다. 즉, 진품이라고 하나 샀는데 그게 정말 진품일 확률, B2일 확률, 요거를 구해보시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대로 쓰겠습니다. 0.2 곱하기 0.15 플러스 0.8 곱하기 0.85 분의 0.8 곱하기 0.85 이렇게 되죠. 저 이거 계산기 쓸게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켜고 그 다음에 분수니까 이거 쓰고 0.8 곱하기 0.85 자, 0.2 곱하기 0.15 플러스 0.8 곱하기 0.85 이렇게 할게요. 자, 이 꼴 누를게요. 누르면 71분의 68 나와요. 자, 그래서 분수로 바꿔주세요. 분수를 소수로 바꿔주세요. 이랬더니 0.96이 나왔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답이 정말 4번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제가 100문제를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자, 그러나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100문제를 지금 이 쉬는 날 굳이 풀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쵸? 그러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 모아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부디 도움 많이 받으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통계는 에이스!